자, 255페이지에 11번, 12번 까지 한번 볼게요. 자, 255페이지 11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공이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1번. 대상 물건의 표시는 토지 대장 및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여 적는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 말은 표시에 관한 게 이제 뭐가 있죠? 표시? 그 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용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표시는 뭐를 보고 적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대장. 2번. 권리관계의 등기부 기재사항. 권리관계의 등기부 기재사항은 등기된 거를 적으면 되지 않겠어요? 그럼 뭘 보고 적으면 되겠어요? 등기사항 증명서를 가지고 적으면 된다. 3.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 이거 또 나오죠. 시군조례에 따라 적는다. 그렇다 그랬고. 4. 중개보수는 실제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적는 게 확인설명서 아니에요. 그러면 이 확인설명서는 시점이 계약서 쓴 시점, 아직 안 쓴 시점, 아직 쓰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실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계약서 아직 안 썼으니까. 따라서 뭐를 기준으로 해야 돼? 거래 예정 금액을 기준으로 적을 수밖에 없고요. 부가가치세는 포함된 것으로 본다라고 했는데 부가가치세는 협의가 없으면 제외되는 것으로 봐야 돼요. 왜 제외되는 것으로 봐야 되냐면 부가가치세는 누가 내는 게 맞아요? 개공이 아니면 의뢰인이?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 커피 살 때 뭐 가령 커피가 5,000원이다. 그러면 5,000원 안에 부가세 포함? 예. 그럼 누가 냈어요? 소비자가, 최종 소비자가. 그러니까 최종 소비자가 내는 게 맞다고. 그러니까 부가세는 포함된 것으로 본다 그러면, 우리 개공이 그 보수 받은 거에서 개공이 내야 되잖아. 예.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럼 개공이 낸 게 되니까. 그래서 부가세는 포함된 게 아니고 별도라고 해야죠. 예. 협의가 없으면. 예. 그래서 가령 산출 보수가 100만 원이면 얼마 달라고 해야 돼요? 110만 원 달라고 해서 10만 원은 뭐로 내고 부가세로 내고 이제 100만 원은 보수로 갖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5번 공동중개 시 참여한 개공. 공동중개라는 건 여러 개공이 같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모두 서명 및 날인해야 돼? 아니면 대표로 한 명만 하면 되겠어요? 모두 해줘야지, 모두. 자, 12번 문제. 확인 설명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랬는데 1번. 소공이 중개하여 작성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개공이 서명 및 날인한 경우에 소공은 서명 및 날인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는데 1번은 틀렸죠? 자, 뭐가 틀렸어요? 앞에 소공이 중개하여 이랬으니까 당위업무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당위업무 했으면 뭐 또 해야 돼? 서명 및 날인도 같이 해야죠. 소공도 같이. 2. 주거용 건축물이니까 1번 서식입니다. 구조나 진동에 관한 확인 설명 의무는 없다라고 했는데 구조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요. 구조는 뭘 보고 적어? 대장. 근데 진동도 확인 설명해 줘야 돼요? 네. 진동은 뭐에 들어가죠? 환경 조건, 세부 확인 사항에 들어가죠. 이게 구조도 마찬가지고 진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구조라는 것은 어떤 모양이냐의 뜻이 아니에요. 구조는 무엇으로 건물을 지었느냐의 뜻이야. 구조는 무엇으로 건물을 지었느냐의 뜻입니다. 그럼 이 건물의 구조는 뭐겠어요?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지었을 테니까. 굉장히 안전한 형태의 구조물인가요? 네. 예, 굉장히 안전한 형태죠. 철골, 철근까지 다 들어갔을 테니까. 그럼 이거 내진 설계도 다 돼 있을라나요? 네. 그럼요. 최근에 지어진 건물들은 다 내진 설계 다 되어진 건물들입니다. 3번. 비주거용 건축물에 관한 확인 설명서에는, 그러니까 비주거용 건축물이면 서식이 몇 번 서식이에요? 2번 서식. 소음에 관한 환경 조건도 기재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틀렸죠? 뭐가 틀렸어요? 소음에 관한 환경 조건은 1번 서식에만 들어가잖아요. 1번 서식. 오로지 1번 서식만. 4번. 중개대상물에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근저당이 설정될 수 있잖아요. 이럴 때 실제 피담보 채무액까지라고 했는데 우리 이제 근저당권하고 저당권하고 우리 한번 구분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표현인데, 자, 저당권이 있고 근저당권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가 원형이에요? 얘는 변형이죠. 변형담보 물건이에요. 뭐가 원형이고요? 저당권이 원형이고 얘는 변형담보 물건. 약간 변화됐잖아. 근자를 붙였으니까. 근데 실무에서 어떤 걸 더 많이 써요? 근저당권을 훨씬 많이 쓰는데 왜 훨씬 많이 써요? 이게 왜 많이 쓸까요? 왜 많이 쓸까요? 근저당이? 그러니까 왜 많이 쓰냐고 은행에서는 저당권도 있을 텐데 굳이 근자를 붙여서 설정하는 이유. 한도액하고 관련이 있어요. 예. 자, 그러면 그 이자 정답이야, 이자. 이자 때문에, 이자 담보하려고. 그래서 여기는 원금만 보장하는 거예요. 채권액을 정해놓고 이것만 보장한다고. 그죠? 그러니까 이자나 연체이자 이런 걸 담보를 못 한다고. 근데 얘는요. 채권액을 담보하는 게 아니고 채권 최고액을 담보해요. 예, 그래서 이걸 보장하니까 이제 담보하니까 은행에서는 손해볼 거 없지. 뭘로 해서? 근저당으로 해서. 왜냐면 이자 계속 받으니까 담보물건으로 담보하니까 이걸로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심지어는 은행에서 요즘에는 근저당권 말고 포괄근저당이라고 해서 잡아요. 포괄근저당이라고 들어보신 분? 대출을 전혀 안 받으시는구나. 대출을 받으면 포괄근저당이라는 걸 설정하거든요. 근데 그 포괄근저당이라는 게 뭐냐면 그 은행과 이제 말하자면 그 돈 빌린 사람 사이에 발생하는 모든 채권 채무를 이 근저당으로 다 담보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왜 대출 받을 때 은행에서 왜 카드 같은 거 만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카드 같은 거 안 갚으면 저걸로 담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은행에서는. 그죠? 네, 그러니까 그걸 요즘에는 포괄근저당이라고 해서 잡는 거예요. 그러면 봐요. 근저당권이면 실제 피담보 채무액이라는 건 지금 채권액을 얘기하는 거거든. 원금을 설명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근저당에서는 무조건 뭐 채권 최고액 얼마까지 찰 수 있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지. 끝까지 차면 얼마까지 차느냐 그걸 우리 설명해 주는 게 좋다. 그래서 채권 채무액만 우리가 그 조사하면 되는 것이지 실제 오늘 얼마인지 이건 중요하지 않다. 설명할 의무는 없다. 그 4번 문항에만 따로 별표 하나만 할게요. 그 문항이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우리 건폐율 용적률처럼 잘 나오고 이쪽 파트에서 5번 토지에 관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그러면 토지니까 3번 서식이잖아요. 등기된 토지 임차권이 등기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그게 존재하더라도 이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 뭐 아니죠. 당연히 기재해야 되는데 이건 기재는 어디다가 실제 권리관계에 아니면 등기된 그 권리관계, 등기된 권리관계 안에다가 이제 표시할 겁니다. 예, 다시 이제 우리 그 몇 페이지 오시냐면 저 프린트 오실 거고요. 4-2페이지. 노마처 3번에 거래계약서 관련 의무. 노마처 3번에 거래계약서 관련 의무. 계약서는 개공이 언제 적냐면 가장 마지막 단계에 적습니다. 가장 마지막 단계에. 뭐 다음에? 확인 설명서 마지막 단계. 확인 설명서 쓰고 가장 마지막 단계에 이제 작성하게 되는 거고요. 1번 작성의 의무. 작성의 의무가 우리한테 있습니까? 예. 그럼 거기 옆에다가 땡땡 한번 해주시고 뭘로 작성하죠? 서면으로. 그 서면은 표준 서식이 있나요? 표준 서식은 없고 아무튼 서면으로는 꼭 작성해야 됩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이라는 게 있는데 그 필요적 기재사항은 몇 개가 있냐면 9개가 있어요. 예. 아무튼 그 필요적 기재사항을 누락하면 안 될 의무가 있죠. 그 필요적 기재사항 하나만 좀 확인해 보면 거래 예정 금액을 꼭 써야 돼? 아니면 거래 금액을 꼭 써야 돼? 거래 금액. 이제 여기서부터는 거래 금액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3번 거짓 기재 및 이중 작성을 하면 안 될 의무가 있죠, 우리한테. 예. 그다음에 4번인 서명 밑날인의 의무 또한 있어요. 그 서명 밑날인은 어디에다 서명 밑날을 해야 돼요? 거래 계약서에. 누가? 개공이. 예. 근데 이제 개공도 물론 하지만 당해 업무를 수행한 소공까지 당해 서명 밑날인을 해야 되겠죠. 교부는 일방, 쌍방에게 교부합니다. 왜 쌍방에게 교부해야 됩니까?
가령 매매 계약이다 그러면 매도 매수한테 줘야죠. 그래서 매도는 뭐 하려고 필요해? 계약서가. 매도는 양도신고하려면 필요하고 매수는 등기할 때 필요하니까 원본으로 하나씩 줘야 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6번의 보존. 보존 의무는 몇 년? 5년. 원본을 4번을 5년간 보존해야 된다. 자, 문제. 소공의 경우 당해 중개행위를 수행한 경우라도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OX. 그 문제 우리 별표 하나만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 소공한테는 절대로 작성의 의무는 없다라는 거예요. 소공한테 절대 작성의 의무는 없다. 그럼 작성의 의무는 누구한테? 계공한테 붙이는 거죠. 계공한테 작성의 의무를 붙인다. 그럼 소공은 계약서 쓰면 안 돼요? 써도 되는데 그게 뭐예요? 권한사항이지 의무는 아니다. 두 번째, 계공은 반드시 거래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됩니까? 네. 그럼요. 반드시 서면으로 써야 되죠. 그게 표준서식은 없다 그랬고 그 서면은 그럼 누가 만들어요? 계공이 직접 만드는 거죠. 뭐 직접 임의서식 만들어서 쓸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 실무에 나가시면 계약서를 여러분이 만들 거예요? 아니면 누가 써놓은 거를 쓸 거예요? 써놓은 거 쓸 거예요? 왜 그런 소박한 꿈을 갖고 있어요? 계약서를 좀 한번 멋지게 한번 만들어 보지. 계약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근데 그 계약서를 만들려면 시험 끝나고 바로 직전에 만들어야 돼. 왜냐면 지나면 못 만들어요. 지나면 다 잊어버려가지고 못 만들고요. 여러분 작품의 계약서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 좀 그런 거 만들고 싶지 않아요? 별로 그런 생각 없어요? 만들고 싶잖아요. 제가 만든 계약서가 있는데 나중에 그 필요하시면 보내드릴게요. 세 번째, 국장은 거래계약서의 표준서식을 정하여 이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X. 자, 뭐 틀렸죠? 권장하고 있다 틀렸어요. 거기다 채색 한번 해주시고요. 하고 있다 채색. 자, 이게 틀린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옳은 지문으로 바꾸면요. 할 수 있다 맞아. 할 수 있다 맞고요. 권장할 수 있다 맞는 표현이에요. 근데 실제로 뭐 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없는 거야. 그 서식 자체가. 할 수만 있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번째, 계공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의뢰인이 요청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여야 한다. OX, X. 왜 X? 요청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의무라는 거지. 늘 해야 돼. 256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기본서 256,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거래계약서 작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1번.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에는 권리 이전의 내용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 매매계약서가 바로 대표적인 거래계약서잖아요. 그러면 권리 이전의 내용을 꼭 기재해야 돼? 어떤 권리가 이전된다는 걸 써줘야지. 그러니까 예컨대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죠. 매매니까. 그럼 이 계약은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서로서 뭐 이런 식으로 넣어줘야 된다는 거, 어떤 권리가. 다만 이제 여기서 표현은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계약서 문구에다가 이 계약은 뭐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입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 촌스럽지 않을까요? 촌스럽죠. 엄청. 그러니까 그 계약서를 쓸 때 맨 위에 제목에다가 뭐라고 써? 부동산 매매 계약서. 이렇게 쓰면 뭐가 이제 당연히 특정되는 거야. 얘네들은 소유권을 이전하려고 하는 합의를 한 거구나라고 제3자가 인식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제목을 안 적으면 어떤 권리가 이전되는지 알 길이 없잖아. 그냥 계약서에다가 제목에다가 계약서 이렇게만 적어 놓은 거야. 그럼 어떤 권리가 넘어가는지 알 길이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특정을 해주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계공은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그 사본을 5년 동안 보존. 5년 보존하는 거 맞죠? 3. 계공갑은 소공으로서 공인중개사 갑은 소공으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면서 거래계약서의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에다가 밑줄을 한 번만 잡을게요. 얘가 주어가 말하자면 계공일 때는 상취가 있거든요. 계약서 거짓 기재했으니까. 근데 얘가 주어가 지금 뭐야? 소공이니까 뭐라고 해야 돼? 자격정지. 근데 당해 도지사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건 거짓말이죠. 과태료 받을 일이 없거든요. 예, 그러면 뭘 받을 수 있어? 자격 정지. 그러니까 과태료 도지사로부터 자격 정지를 받았다. 이러면 맞는 건데, 과태료 받았다 그랬으니까 옳지 못하죠. 당해라는 표현은 왜 썼을까요? 모든 도지사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담당하는 도지사가 있다는 얘기지. 그럼 여기서 말하는 당해 도지사에서 당해는 어떤 뜻이야? 교부한. 이런 뜻이겠죠. 다시 거기서 말하는 당해라는 것은 담당하는 도지사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교부한 도지사를 얘기하는 거죠. 교부한 도지사. 예. 4번 예, 법인인 계공의 분사무소에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질문. 분사무소에서 계약서 쓸 수 있나요? 그럼요. 쓸 수 있죠. 누가? 책임자가 써도 되고 소공이. 분사무소 소공이 써도 되고 뭐 써도 될 거 아니에요? 분사무소 등록 인장을 날인해야 된다. 당연히 그래야지. 분사무소에는 어떤 인장이 등록될 수 있어요? 법인의 인장이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 뭐 이런 거 등록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 인장을 써야지. 5번 예, 계공은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 옆으로 화살표하시고 쓰다가 걸리면 제재가 상취. 예, 상취. 계약서 이중 작성이면 상취.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죠. 자, 14번 문제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거래계약서와 별지 서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1번 계공은 거래계약서에 뭐하고 뭐 해야 돼요?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1번 맞죠? 2. 계공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맞죠? 예. 1, 2번을 왼쪽으로 한번 묶어볼까요? 예, 1, 2번 왼쪽으로 묶고 이건 언제나? 예, 언제나 한번 적어볼게요. 언제나. 3번은 계공은 전속중개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OX? X. 자, 뭐가 틀렸냐면 한 글자가 틀렸어요. 한 글자가 밋을 쓰면 안 돼. 자, 서명 및 날인은 딱 2개만 붙이잖아요. 뭐하고? 확인설명서하고 거래계약서만 붙인다고. 및 날인은 다른 건 다 또는 날인으로 해야 돼. 전속중개계약서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및 날인 할 정도는 아니라는 거지. 그렇죠? 예, 3번 틀렸고. 그럼 여러분 본시험은 가시면 이런 거 찾아낼 수 있어요? 찾아낼 수 있어야지. 예, 그렇죠? 예, 한 글자 왜 못 찾겠어요? 예. 반 글자도 찾아내야 돼. 예? 예, 반 글자 뭐 이런 거. 선정되느냐, 그죠? 예. 선정되느냐. 이건 한 글자도 아니잖아요. 이런 것도 찾아내야 되는데 한 글자는 왜 못 찾아내겠어, 그죠? 찾아내야 되고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이런 것들이 보여요. 자, 4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거래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는 날이 있다 아니면 없다? 있어요. 근데 질문 드릴게요. 이게 왜 있을까요? 응? 증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 설명을 했는지를 증거해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당사자가 거기 서명 또는 날인하는 날이 있어야 됩니다. 당사자는 왜 또는 날인해? 및 날인 안 하고? 당사자한테 및 날인을 시키는 규정은 없어요. 그냥 또는 날인. 그리고 당사자한테 이름 쓰고 도장 찍으세요 그러면 짜증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만 하든가 이름만 쓰든가 도장만 찍든가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실제 실무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도장을 뭐해 주세요 해서 막 찍어 그냥 이렇게. 그게 깔끔하고 좋죠. 도장 달라고 해서 막 찍는 거. 자, 5번 거래 당사자는 거래 당사자가 한 직접 거래의 경우에 여기서 직접 거래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거는 계공과 의뢰인이 한 그 직접 거래를 말하는 게 아니고 문장에서는 그럼 뭐 간의 거래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 없이 계공 없이 한 거를 직접 거래라고 한 거예요. 여기서는요. 아무튼 직접 거래의 경우에는 거래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이 원칙이다. 부동산 거래 신고서는 당연히 공동으로 들어가야 돼요. 다만 옆으로 화살표 하시고요. 서명 또는 날인은 같이 하지만 제출은 1인이 그렇게 쓰세요. 제출은 1인이 한다고. 서명 또는 날인은 같이 하지만 제출은 1인이 한다. 예, 뭐 그런 정도 가보고요.
자, 우리 그 OX 문제 한번 볼게요. 예, 247페이지 앞으로 넘어오시고. 자, OX 문제 몇 번까지 풀었나요? 17번이요? 예, 자, 18번부터 보겠습니다. 18번. 개공의 확인 설명 시점. 자, 4자로 줬습니다. 무슨 시점? 확인 설명 시점. 중개를 의뢰받은 후 완성되기 전이며. 맞죠?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이제 이번에는 5자로 줬죠. 확인 설명서의 작성 시점은 언제예요? 중개가 완성되어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이다. OX. O. 그 문제는 별표 2개 할게요. 아주 좋은 질문이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19. 개공이 확인 설명을 해야 할 대상자는 확인 설명은 누구한테? 이전 의뢰인, 취득 의뢰인. 취득 의뢰인. 거기도 별표 하나 할게요. 20번 개공이 확인 설명서를 교부해야 할 대상자. 5자로 확인 설명서라고 나갔지요. 이거 누구한테 줘야 돼? 예, 거래 당사자 쌍방. 거기도 문제 별표 하나만 해주시고 X입니다. 그거는 21. 권리를 이전할 의뢰인이 상태에 관한 자료의 요구에 불응하면 그 사실을 취득할 의뢰인에게 설명하거나 확인 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OX, X. 뭐 틀렸어요? 하거나 틀렸지. 하거나. 예, 하거나가 아니고 하고. and. 예, and. 자, 21번도 별표. 22. 개공은 확인 설명을 위하여 이전 의뢰인에게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건 X입니다. 자, 왜 X냐면 토지 같은 거를 생각해 볼게요. 토지는 상태가 없어. 토지는 왜 상태가 없어? 건물이 없다라는 표현도 뭐 틀리지는 않았는데 토지라는 건 뭐야? 토지는 자연이잖아요. 그 상태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 자연 상태를. 그죠? 여러분 이렇게 산이 있다고 쳐봐요. 그 산 상태를 알아 우리가? 어떻게 알아? 산 상태를. 산이 그냥 자기 알아서 상태 뭐 유지하겠지. 어떻게 아냐고 그거를. 그거는 알 수 없잖아. 그러면 상태는 뭐에만 발생하는 거예요? 건축물에만. 예, 건축물 이런 거에만 상태가 있는 겁니다. 예. 23.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는 주거용, 비주거용, 토지용, 임목광업자단, 공장재단용 등이 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4개가 있죠. 24.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 사항과 확인 설명서는 국토부령으로 정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거기다 우리 밑줄을 좀 각각 잡을게요. 앞부분 확인 설명할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그렇죠? 예, 거기에서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 놓으세요. 무슨 사항이라고 끝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보는 확인 설명할 사항도 있고 뭐 거래계약서 필요적 기재 사항 또는 뭐 전속중개계약 체결됐을 때 공개해야 할 사항 이렇게 있는데 무슨 사항은 전부 대통령령으로 들어가요. 뭘로 들어간다고요? 대통령령. 같은 말로 이 대통령령 같은 말 뭐야? 시행령. 시행령으로 사항을 정해요. 그런데 옆에 보니까 무슨 서식이라는 거 나오잖아요. 무슨 서 뭐라고 돼 있죠? 거기 확인 설명서 서식. 우리 법에서 사용하는 모든 서식은 무슨 령? 국토부령. 국토부령으로 정해요. 국토부령 같은 말 뭐예요? 시행 규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건 중요해. 자, 요거. 모든 서식은 다 뭘로 정한다고요? 국토부령으로 정해요. 근데 앞에 사항 때문에 틀린 거야. 사항은 국토부령이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25. 소공은 확인 설명서에 항상 서명 밑날인하여야 한다. OX, X. 뭐 틀렸어요? 항상 틀렸죠. 항상. 26. 중개보수 및 실외 금액과 산출 내역은 모든 확인 설명서상 공통적 기재사항이다 라고 했는데 아까 우리 암기했던 것 중에 대권, 금세, 실수. 수가 뭐야? 수. 중개보수. 그럼 공통적 기재사항 맞네? 예. 27. 토지용 확인 설명서에도 환경조건 항목이 있다. OX, X. 환경조건은 오로지 1번 서식에만 1번 서식에만 들어가니까
토지용에는 환경 조건이라는 항목은 없습니다. 대신 토지용에는 특이하게 비선호 시설이 들어가. 예, 그런 거 좀 시험에 잘 나오고. 28. 국장은 개공이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OX, X. 뭐 틀렸어요? 권장하고 있다가 틀렸습니다. 권장할 수 있다가 맞는 표현입니다. 지금 이제 한 2교시 정도 됐는데, 이제 지금 오늘 우리 배우신 거에서 우리 시험에 4문제 나온단 말이야. 오늘 배우신 거에서. 본 시험에서 4문제. 많이 나오나요? 네. 많이 나오지. 4문제면 몇 점이야? 10점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한다. 4문제. 확인 설명 파트에서 늘 3개 나오고, 계약서에서 늘 한 문제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자, 이제 5장으로 넘어가는데 프린트로 다시 오셔서 4주차 4-2페이지 오시면 노마자 4번의 기본 윤리를 좀 보겠습니다. 노마자 4번의 기본 윤리. 윤리라는 게 뭐라 그랬죠? 윤리? 도덕, 뭐 마음가짐 뭐 이런 거라 그랬죠. 윤리 의식이 좀 있어야 되고 사람은 그러지 않겠어요? 예. 그저 엊그저께 그 어디 아파트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7살 먹은 깐난이가 그 왜 분홍색 아령 있잖아요. 분홍색 아령. 그거 1.5kg짜리라대. 그게 1kg짜리도 있고 1.5kg. 저희 집에도 1kg짜리가 있긴 한데 1.5kg가 있는가 봐. 그거 7살짜리가 이렇게 뭐 갖고 놀다가 그랬는지 집어 전달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게 내려와서 사람 맞았잖아요. 이제 맞았는데 어깨 쪽을 맞았는가 봐. 50 먹은 주부던데 어깨를 맞아가지고 쇄골 부러지면서 갈비뼈 부러지고, 뭐 그렇게. 근데 이게 쇄골이 잘 안 부러지는 뼈거든요. 근데 갈비뼈는 잘 부러지고. 근데 그게 부러질 정도면 엄청나게 세게 맞은 거지. 근데 그게 0.001초 차이일 것 같아. 그잖아요? 예. 아니, 뭐가 0.001초냐면, 머리 맞을 거냐, 어깨 맞을 거냐. 그거, 왜냐면 사람도 움직이고, 그거 움직이는 물체 맞은 거니까 정말로 이게 간발의 차이잖아요. 근데 다행히, 그나마 다행히, 어깨를 맞아가지고 어깨 완전히 뭐 부러졌는데 제가 뭐 얘기하려고 하냐면 그 아이의 엄마가 아이가 놀랬다고 아이가 놀랬다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게 기사가 나오더라고. 근데 뭐 그것도 이제 한편 이해가 되기는 해요. 이해가 되나? 이해 좀 되는데? 이해 좀 되는 측면도 있긴 해. 아이가 놀랬을 수는 있으니까. 근데 그거 수사는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예, 수사는 해보고 예를 들어서 수술 예정이니까 면회도 좀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서 무릎 꿇고 빌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아이가 그랬으니까.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고 기사가 나오니까 그런 게 사실은 뭐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기본이 바로 뭐야? 그러니까. 윤리가 부족한 거지. 말 그대로 윤리가 부족. 젊은 엄마인 것 같아요. 아무튼. 예. 근데 그게 형사적으로는 책임을 물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형법은 그 14세를 형사 미성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형사 미성년이라는 얘기는 뭔 얘기야? 면책이 단다는 거죠. 7살밖에 안 먹었으니까 얘한테는 뭐를 물을 수 없는 거야. 형사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거지.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부모가 이제 그것 때문에 아마 그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랬다 하더라도 무슨 책임은 있어요? 민사 책임은 있지. 손해배상 책임 같은 거는 있으니까. 예. 근데 이제 그게 윤리적으로 봤을 때 좀 맞지 않죠. 도리적으로 봐도 맞지 않고. 그런 마음가짐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개공 플러스 소공이 어떤 윤리적 어떤 그 마인드가 있어야 되냐면 첫째 뭘 유지해야 돼요? 품위. 품위가 있어야 되고요. 품위가 늘 있어야 됩니까? 그럼 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뭐를 지켜야지? 신의 성실의 원칙. 신의칙이라고 줄여서 얘기합니다. 신의 성실의 원칙. 그 신의 성실의 원칙 밑에 보니까 최상위의 의무라고 되어 있죠. 그 최상위라는 건 가장 으뜸이다라는 뜻이죠. 그럼 우리가 여러 가지 의무를 부담할 게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의무 중에서 신의 성실의 의무하고 충돌하는 경우도 있겠지. 예를 들자면 비밀을 지켜야 할 의무하고 신의를 지켜야 할 의무하고 충돌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왜 그럴 수가 있냐면 비밀을 지켜야 할 의무에서는 그 집에 뭐 안 좋은 일이 있었다면 흉사가
예, 그러면 그거를 비밀을 지켜달라고 얘기한 거야. 그 소유자가. 우리 비밀 지켜줘야 돼? 예. 그런데 그거를 안 좋은 일은 얘기를 하는 게 맞아? 예. 근데 누구한테? 매수할 사람한테. 근데 그걸 매수할 사람한테 얘기를 안 해주는 거는 신의하고 안 맞잖아. 예, 그러면 뭐하고 뭐가 충돌해 버리는 거예요. 신의 성실의 원칙과 비밀 준수가 좀 충돌하잖아요. 그럴 때는 뭐가 우선이라는 거야? 신의 성실의 원칙이 우선이라는 거야. 가장 으뜸의 최상의 의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최상의 의무인데 얼마나 최상이냐면요. 가로 하나만 열어볼게요. 그건 제왕적인 규정이에요. 예, 제왕적 규정이다. 제왕이면 높은 사람이요? 얼마나 높은 사람이죠? 가장 높은. 가장 높은.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신의를 지키려고 사람을 죽였다. 면책될 수 있어? 해줍니다. 그걸 정당방위라 그래. 예, 그걸 정당방위. 예. 왜 정당방위가 신의하고 관련이 되냐면 누군가 나를 칼로 찌르려고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방어해야지. 예, 근데 방어하다가 그 사람을 내가 찌른 거야. 그럴 수 있어, 없어? 있지. 그거 처벌 안 하지 않잖아. 그런 걸 신의라고 해. 그게 나의 신의가 되는 거지. 그죠? 그럼 그게 나에 대한 나의 신의. 예. 그러면 사람이 나를 찌르려고 하는데, 이 사람도 찌를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찌르겠지? 하고 그냥 이렇게 칼을 맞아? 그건 아니잖아. 신의 안 맞잖아. 그런 경우는 정당방위라고 하는데 일종의 신의 성실의 원칙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면책이 되고요. 밑에 3번에는 무슨 중개 의무 있어요? 공정중개. 공정중개는 누구랑 누구를 이렇게 그 차별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제 의뢰인과 의뢰인, 매도와 매수, 뭐 임대와 임차 이렇게 차별하면 안 돼. 보통 계공은 사람인인지라 누구한테 좀 이렇게 치우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보수 많이 주는 매도가 됐던 매수가 됐던 그런 쪽에 치우치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대개 우리가 10건의 중개를 하면 그중 9건 정도는 한쪽에 치우쳐서 중개하게 돼요. 그게 반드시 그렇게 되더라고. 왜냐면 그게 사람이 뭐 할 수 있어요? 어떤 뭐 가령 매도가 있으면 매도가 이쁘거나 매수가 이쁘거나 이럴 수 있거든. 근데 그게 감정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게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그렇지 않겠어요? 예. 뭐 가령 뭐 식당 같은 거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식당 같은 거 하면 단골 손님이 오면 많이 주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 가보면 막 밥 엄청나게 많이 주는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예. 그런 거 없어요? 예. 그런 경우가 좋으니까 그렇게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근데 그런 것들을 표현하게 하면 그 기본 윤리에 반한다라는 겁니다. 가운데 거는 뭐를 지켜야 될 의무가 있죠? 비밀 준수의 의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위에 대상이 그러니까 의무자가 누가 그 비밀을 지켜야 돼? 개업 공인중개사 등 개업 공인중개사 등. 그러면 중개보조원도 들어가는 거네요. 자, 비밀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죠? 1년 1천의 형벌에다가 가로에 보니까 한자로 뭐로 돼 있어요? 반의사불벌죄. 반의사불벌죄. 그거 우리 채색 하나 해주시고 정확히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출제 잘 됩니다. 반의사불벌죄가 뭔 뜻이에요? 반대 의사가 있으면 뭐 한다? 처벌하지 않는다. 그러면 반대 의사가 없으면 처벌한다. 그럼 아무 의사도 없으면 처벌하는 거지. 그래서 반대 의사가 명시적으로 있을 때 처벌할 수 없는 그런 범죄를 반의사 불벌죄라고 합니다. 오른쪽 계공은 성간주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그 성간주의 의무는요, 우리가 그 중개계약을 체결하잖아요. 중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성간주의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성간주의 의무의 정식 명칭이 뭐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성간주의라고 하죠. 문제. 자, 계공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OX. 왜 X? 그렇죠. 그 비밀이 고지해야 할 사항이다. 그럼 고지는 신의성실의 원칙과 관련이 되잖아요. 그런 경우는 비밀을 지키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더 중요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 계공은 성간주의 의무를 다해
중개 업무를 수행할 법령상의 의무가 있다. OX? X예요. 여기는. 네, 근데 조금 전에 선관주의 의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왜 X야? 법령상의 의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야? 비명문. 네, 비명문이라는 게 뭔 뜻이지? 규정이 없는 그런 판례가 인정하는 그런 의무라는 거예요. 판례상 의무. 그래서 우리 개공이 유일하게 뭐가 부담하는 판례가 인정하는 의무가 하나 있어요. 판례가 인정하는 의무. 그게 뭐라고? 성관주의 의무.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있는 경우에 한해 처벌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OX 뭐가 X? 처벌 의사가 없어도 처벌을 해야 됩니다. 언제? 응? 비밀을 준수했을 때 처벌하면 안 되고 비밀을 누설했을 때 그렇죠? 비밀을 누설했을 때는 처벌하는 게 맞아요. 예. 근데 어떤 경우가 중간에 생겼을 때 처벌하지 않는다는 거야. 반대 의사가 있을 때. 예. 그러니까 중간에 처벌을 하려고 이제 뭐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뭐 그 수사하는 과정에서 합의해야 돼. 누구랑? 그 피해자하고 해가지고 이제 피해자한테 뭐 말하자면 뭐 그 사과하고 뭐 한 번만 봐주세요 해서 피해자가 나한테 뭘 써줘야 되는 거야. 이제 그 처벌 불원서라고 해서요. 처벌 불원서. 이게 뭐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걸 써내야 돼. 누가? 피해자가. 그게 반대 의사가 되는 거야. 그 처벌 불원서는 명시적으로 해야 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만히 있어서 처벌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그 밑에 노마조 5번으로 내려갑니다. 손해배상 책임 이렇게 있는데 그 손해배상 책임은 제목 옆에다가 가로 하나만 열어주시고요. 이렇게 하나만 좀 적어 놓을게요. 손해배상을 해주는 거는 무슨 행위에 대한 불법 행위에 대한 무슨 책임? 민사 책임을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 그러면 불법적 행위를 통해서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이 되면 책임져야 됩니까? 네. 예, 그게 무슨 책임을 지는 거지? 이제 민사 책임을 지는데 그걸 손해배상 책임이라고 해요. 민사로 지는 걸 손해배상 책임. 쉽게 말하면 돈을 물어주는 거, 그렇죠? 그 아령 떨어뜨린 애기 부모가 뭘 해야 돼? 책임지는 거죠. 뭔 책임? 손해배상 책임. 이때 그 부모는 과실 책임, 무과실 책임. 이때 무과실 책임을 부담하는 거야. 왜 무과실 책임? 그 부모를 기준으로 따지는 게 아니고 아이가 이미 과실이 있었었잖아. 고의 과실이. 고의인지 과실인지 알 수는 없으나. 7살이면 좀 사리 분단을 하지 않을까요? 7살이면 못하나? 7살이면 초등학교 안 들어간 거면 사리 분단을 할 것 같은데, 예, 그죠? 예, 느끼지 않나요? 그런 거, 예, 이런 거 뭐 던지고 그러면 안 되겠다라는 걸 느끼지 않아요? 7살이면 충분히 느낄 것 같은데. 예. 저는 그 4살 때 기억이 하나가 나는 게 있거든. 딱 하나가 4살 때 나는 건 안 나고 딱 한 장면이 기억에 나는 게 있는데. 할머니 돌아가셔가지고 좋아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게 왜 기억에 남냐면 너무나 좋아가지고. 아니, 그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좋았다는 뜻이 아니라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집에 사람들이 많이 온 거야. 그리고 막 옛날엔 다 집에서 했잖아요. 그 막 음식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좋은 거야. 그 장면이 생각이 나. 근데 그게 어머니한테 물어보니까 4살 때, 저가 4살 때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는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장면이 하나가 생각이 난다고. 근데 그게 왜 좋았을까요? 그러니까 뭐 사람도 많이 오고 뭐 음식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좋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4살 때도 그런 걸 느끼니까 그 사리 분별을 하니까 좋았을 거 아니에요. 아, 그거하고 다른가? 네. 아, 그거하고는 달라요? 네. 그래. 7살이면 좀 웬만한 건 다 느낄 것 같은데. 예?
아니, 우리 그 판례가, 영유아. 영유아를 우리 말하자면, 행위 능력이 아니라 그 의사 능력에 대한 무능력자로 보거든요. 근데 대체로 몇 살 정도까지를 우리 의사 능력이 없다라고 보죠? 아니. 그 초등학교 정도 들어가기 전. 그러니까 한 7살 정도, 이 정도 기준으로 따지거든. 그러니까 얘가 이제 내년이면 학교 들어갈 거 아니에요? 7살이니까. 그리고 신문에 7살이면 바로 내년에 학교 들어가는 거 맞잖아. 그죠? 그럼 충분히 사립 판단을 할 수 있는 나이인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그런 것 같고, 응? 아, 그래? 초1로? 그러면 의사 능력은 있다고 봐야지. 초1로 나왔으면 분명히 사립 판단은 아마 만 나이로 나왔으니까 그러겠네. 그러면 초1이면 이제 초등학교 올라간 지 얼마 안 되네. 그러면 사립 판단 당연히 하지. 그렇죠. 저 조카 딸이 결혼을 해서 딸을 하나 낳는데, 그러니까 손녀지, 손녀. 조카 딸이 결혼을 해서 저 딸을 낳는데 손녀죠. 근데 초등학교 이번에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난달에 밥을 한번 먹었는데,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아이지. 여자예요. 근데, 야, 너 학교 들어갔으니까 밥 먹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야, 좋대. 그래서, 그럼 이제 밥값은 누가 내야 돼?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내래, 저보고. 그래서, 왜냐면 이제 자기가 저희 집에 이제 초대를 받아서 왔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설득을 한 거야. 야, 왜 할아버지가 내? 너가 초등학교 올라가서 축하하려고 밥을 사는 건데, 학교 들어간 건 너니까, 너가 내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이제 자꾸 이제 이렇게 꼬신 거야. 그랬더니 넘어갔어, 얘가. 넘어가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자기 이제 아빠한테 돈을 5만 원을 달라고 해가지고, 그 5만 원권이 제일 큰 거를 알아, 얘가. 그러니까 이제 10,000원짜리랑 5만 원짜리 구분할 줄 알더라고. 그 5만 원짜리를 달라고 저한테 주더라고. 그래서 이게 뭐야? 그랬더니 밥값이래. 아니, 초등학교 아이가 그 정도로 영특하다니까. 왜 사립 판단을 왜 못하겠어? 이게 많이 당연히 하는 거죠. 요즘 애들은 뭐 다 하는 건데. 설득 당했다고? 그래. 아니, 받긴 뭘 받아. 7살짜리한테. 자, 아무튼 뭐 그렇고요. 손해배상 책임 밑에 내려보니까 개인인 개공은 우리 이제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서 얼마 이상을 업무 개시 전까지 이렇게 보험 공제 공탁을 하나 해야 돼요? 1억. 그다음에 법인은 주된 사무소는 2억, 분사무소는 1억 이상. 지역농협동조합은 1,000만 원. 자, 질문. 지역농협동조합은 다른 거에 비해서 확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 중개법인으로 따지면 20분의 1로 줄은 건데 왜 이렇게 조금만 하죠? 이유는? 위험이 낮는데 왜 위험이 낮지? 여러 물건 중에서 농지만 하고 그 다음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게 아니고 조합원만 상대로 하니까 그러니까 위험률이 확실히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1,000만 원만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자산관리공사는 특수법인인데 2억 원 뭐 이런 거는 그냥 큰 의미는 없어요. 네 번째 칸의 설정 시기에서 중요한 건 분사무소가 중요합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 쪽에다가 채색하시고 별표할 거고요. 왜 중요하냐면 다른 거하고 다르잖아. 그래서 분사무소의 업무 보증은 설치 신고 전까지. 그러면 설치 신고 전까지니까 얘는 선보증 후 신고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분사무소 다시 뭐 한다고요? 선보증 후 신고. 그래서 보증을 먼저 설정하고 들어간다. 그러면 이런 금액 이상의 업무 보증을 설정하는 방법이 몇 가지 방법이 있죠? 3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가 있나요? 보험, 공제, 공탁. 이렇게 3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런 3가지 방법을 뭐 하기 전까지 꼭 해줘야 돼. 업무 개시 전이고 분사무소는 설치 신고 전이고 그렇다라는 겁니다. 잠시 쉬었다 하시겠습니다.